네, 안녕하세요. 레이첼인 베트남 A to Z 가이드 레이첼입니다. 제가 갑자기 직장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갑자기 사실 외국에 나가면 가장 급한 게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동료들의 도움도 사실 많이 받았고 스스로 막 찾아다닌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집을 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정보가 많이 제한돼 있다는 걸 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팁들, 여기에 이제 지내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한국 분들께 이렇게 팁을 드리고 또 똑같이 익스패트들에게도 영어 버전으로 따로 이제 제작을 해서 팁들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 아파트 렌트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베트남 아파트 렌트는요, 우리나라와 정말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로컬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저렴해요. 평균 한국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보다 한 100 에서 200달러 더 낮은 편입니다. 제가 사실 한국 분들을 더 이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정직하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직접 연락해 본 결과 "그런 가격에 집이 없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못 구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태도로 나오셔서 되게 놀랐었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으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중개인에게 세입자가 돈을 낼 필요가 절대 없어요. 집주인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얼마 얼마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 사기이기 때문에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풀옵션의 개념이 완전 달라요. 가구랑 전자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 가전, 소형 가구, 식기, 또 심지어는 생필품까지 다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생필품을 계속 채워주진 않죠. 계약 조항을 변경하고 집주인과 딜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주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원하는 물건을 준비해 줍니다. 엄청 꿀팁이죠. 그다음에 계약서가 진짜 두꺼워요. 한 20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베트남어로 만든 계약서를 쓰시고 막 통역 이런 분들이 붙으셔서 내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언어가 자유로우시든 자유롭지 않으시든 어떤 경우이시든지 간에 베트남어와 영어로 동시에 된 걸 달라고 하시고요. 또 조항 하나하나씩 꼭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돌아다녀 봤던 집들 그냥 약간인데 첫 번째 집은 사실 완전 새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닐도 안 벗겨져 있었고요. 여기는 아파트가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이 없다.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은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여유를 가지시고 최대한 많이 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에는 수영장과 짐이 운동시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금액을 내고 만약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조금 더 좋은 편이죠. 그리고 호치민이 전 사실 호치민시티에 처음 와 보지만 다낭만 2년 전에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다낭은 되게 좀 로컬 에리아고 바다가 있고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은 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호치민시티는 정말 '이게 베트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빨리 발전하는 도시거든요. 제가 처음 느낀 느낌은 이렇게 아파트 숲들이 계속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약간 송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나 뭐 이런 게 보이진 않지만 정말 높은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매우 기대되는 도시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집은 제가 선택한 집은 아닌데 에어비앤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장기 렌트로 돌리시는 집주인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옵션의 개념이 우리나라와는 완전 다르게 그냥 완전 100% 인테리어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개 수수료 부담 구조가 다르고요. 풀옵션은 정말 완전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적당하게 갖춰진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 갖춰진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그냥 가구와 기본 백색 가전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소형 가전, 그다음에 뭐 소형 가구, 그다음에 제가 있는 집은 정말 다리미 판 다 있었고요. 저는 핸드 블렌더, 그러니까 푸드 프로세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갖춰 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소형 탁자, 식기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물론 풀옵션이 '나는 이렇게 별로 없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알아보실 때 꼼꼼하게 따지셔서 주인이 얼마까지 갖춰 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 옵션은 말 그대로 집만 덩그러니 있는 건데, 만약에 직장에서 주거 지원을 해 줘서 또 한국에 있는 짐을 놔둘 공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짐을 컨테이너로 다 싣고 오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주거 지원이랑 이사 지원비가 나오면 정말 그렇게 전체적으로 집을 옮기셔도 상관은 없죠. 그럴 때는 렌트비가 사실상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 뭐 적게는 $200 에서 많게는 $400, $500 씩 더 싸져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협상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제 "관리비 안 내주겠다."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랑 TV는 불포함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중개인을 잘 만난 경우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주인에게 좀 제 의지를 피력했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 좀 뜸을 들였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고민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집을 보러 가고, 저는 같은 집을 3번 보러 갔거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집들을.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좀 빨리 하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안 오면 다른 사람들이 온다고 해."라고 하는데,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쪼끔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2-3개 이상 고르신 다음에 '나는 이 집 사실 뺏겨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시면 좀 더 내고하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2가지를 견줄 때, 한 가지 집이 굉장히 아쉬웠지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에게 "아 오늘 계약해서 들어오겠다." 이랬더니 그리고 "인터넷이랑 TV가 이미 당신이 2 년치 돈을 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거 사실상 빼주셔도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약한 집이 관리비와 그다음에 인터넷 TV는 불포함이었거든요. 근데 관리비도 포함시키고 인터넷 TV도 제가 1년 동안 계약한 동안에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협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 조항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돈, 그리고 디파짓도 알려드릴게요. 발품을 많이 파실수록 좋은 집이 나와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집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로컬 부동산 업자 4 분을 만나서 집을 총 16 개를 봤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분이 소개해 준 로컬 부동산 업자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분과 계약을 했지만, 제가 집을 둘러봤을 때 어떤 집들이 있는지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사실 같은 아파트 안에서 돌아다녔어요. 이 아파트 안에 건물이 16 동이 있고요. 그 16동 중에 한 7개 정도의 동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보통은 20-30대 젊은 남녀가 중개인을 하고, 영어가 되는 대학 졸업자가 중개인을 합니다. 회사에 수록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부동산 중개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계약금이나 월세나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20-30%를 수수료를 받아요. 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현재 베트남 안에 이제 그 평균적인 월 임금이 $500가 안 되거든요. 대충 한 50만 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입자가 절대 중개료를 내시면 안 됩니다. 세입자한테 내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여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보여주는 집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한 4개 정도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그 비용, 그러니까 월 임대료를 내가 얼마씩 납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이제 금액에 맞게 집을 보여주고요. 아파트 로비에서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주인이나 또는 다른 직원, 중개인 동료들이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안에 있다면 그 바로 보자마자 가격 얘기부터 꺼내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번째, 3번째 가셨을 때 나중에 내고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집이 참 예쁘네요. 정말 좋네요." 뭐 이 정도로 하시고 꼼꼼히 둘러보신 다음에
내고는 나중에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엄청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2-3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추려 보세요. 그래서 다시 집을 보여 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귀찮죠. 하지만 서로에게 귀찮은 일인데 어 후회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다시 집을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다시 볼 때 처음에 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격 내고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관리비나 아니면은 인터넷 TV가 만약에 먼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막 좀 약간 졸라서 끼워 넣다고 하 넣어 달라고 하든 아니면은 봤더니 뭐 작은 탁자가 없고 뭐 화장대가 없고 아니면 뭐 어떤 소형 가전이 없고 이런 경우에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그걸 채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되게 막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스타일의 여자분 집주인을 만났는데 이름도 아이예요. 되게 귀엽죠. 한 4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식기라든가 아니면은 숟가락, 젓가락, 포크 같은 거 그다음에 도마 이런 것들은 새 거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쓰던 이렇게 스푼이나 아니면은 젓가락 쓰면은 좀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넌 새 거 써." 이러고 그다음에 욕실 선반을 제가 부탁드렸고 작은 핸드 블렌더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욕실 선반도 새로 사 주시고 핸드 블렌더도 새로 사 주셨거든요. 뭐 욕실 청소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네고시에이션의 정도가 정말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 돼도 괜찮으니까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아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일단 그 집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해 달라고 졸라서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해 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뭐 굳이 새 거를 안 사 주고 중고로 구해 달라 그래도 "아 이거 탁자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떤 건 내가 만약에 부주의해서 만약에 부서질 것 같으면 어떤 가구를 빼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렇게 적게는 세 파티가 많게는 네 파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주인 landlord나 leaser가 필요하고요. 집주인은 계약서 살펴보고 세입자에게 필요한 걸 더 구해 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하죠. 세입자는 tenant 또는 lease라고 계약서에 써 있고요. 최소 1년 계약이 보통이에요. 주인의 집에 새를 들어 살게 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구입해 달라 또는 구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계약 조항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개인은 realtor이라고 하죠. 보통은 영어랑 베트남어를 다 할 줄 알고요. 집주인 세입자 또는 다른 그 집을 고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도록 번역이나 통역을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직장 동료 제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베트남어에 능통하거나 또는 영어에 능통하거나 기존에 계약을 해 봤던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못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 봐주니까 훨씬 더 좋겠죠? 계약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일단은 그 계약서를 읽고 서명하고 셋업하는데 최소 2 시간 이상 잡으셔야 돼요. 너무 빨리 끝나면 약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이 정해지고 나면 부동산 중개인이 제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그 계약서 초고를 보내줘요. 드래프트를 보내주면 제가 읽어보고 저한테 불리할 것 같은 것은 삭제하거나 더하거나 고칠 수가 있어요. 또 저한테 더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주인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에 따라 다른데 제 주인은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스타일이라 물론 계속 지내봐야지 알겠죠. 근데 항목을 더하거나 고치는 걸 다 오케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항목을 고쳤고요. 그다음에 최종 변경된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출력해서 이제 세부를 가지고 와요. 그럼 계약서를 이제 집에 안에 들어와서 뭐 보통은 탁자나 식탁에서 이제 같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집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서명하는 시간이 대략 정말 1 시간이 걸리고요. 또 아파트 로비에서 아파트 현관에서 그 집 현관에서 지문 등록, 카드 등록, 그다음에 주거인 등록 이런 거 하는 총 시간이 또 1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오후에 하든 큰 상관은 없는데 저는 퇴근 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저녁 6시 반, 7시 이때 진행을 해서 저녁 9 시에 끝났어요. 집의 상태가 before after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약서 마지막 장에 또는 따로 저는 따로 이렇게 한 3장 정도 되는 A4 용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구, 전자제품,
식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물건의 이름과 몇 개의 개수가 있는지 설명해 놓은 차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뭐 스푼, 뭐 fork, 그다음에 뭐 어떤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왜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는 건데 뭐 식기들.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다 보면 그릇도 깨고 뭐 스푼은 나중에 난 또 다른 세입자 바꿔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건 개수를 안 적어 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사진에 보이듯이 유리탁자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파손이 되면 물어내셔야 됩니다. 애프터는 다른 집이에요. 네,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진짜 심각하게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약서에 벽에 못을 박지 말아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못을 박으셨다면 그건 정말 변상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하시는 동안에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 모든 가구들 상태, 스크래치나 뭐 구멍이나 뭐 혹시 버닝이 없는지, 그러니까 burn hole 그래 가지고 왜 불에 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전부 다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가실 때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다림판과 다리미도 있었는데 주인이 막 저한테 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림판에 옛날에 살던 세입자가 이걸 구멍을 내 놨다. 아마 뭐 "다리미 때문에 탄 것 같다. 이게 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놔라." 그래서 "어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찍어 놨었어요. 더하거나 빼면 좋을 사항을 한번 알아볼게요. 계약상의 가구, 전자제품, 비품 항목을 보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물어내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생활 스크래치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더하시고요. 혹시라도 1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에 만약에 주인이 다시 부동산 중개자를 통해서 집을 구해야 되면 당연히 이제 주인이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주인이 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구한다. 내가 내 직장 동료나 내가 내 친구나 내가 뭐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나랑 같은 조건으로 내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구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으세요. 저는 그렇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좋은 주인, 좋은 세입자, 나쁜 주인, 나쁜 세입자들 있잖아요. 앞에서 웃는 주인이 나중에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주의하시고요.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증금, deposit money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두 달치 월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두 달치 월세 더하기 한 달치 월세, 즉 총 세 달치 월세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매달 다시 한 달치 월세를 다시 내시게 되는 거죠. 1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잘 있었고 깨끗하게 있었고 아무런 파손이 없었다. 그러면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게 되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월세가 싸서 다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쉬운 경우에는 보증금이 두 달치가 아니라 한 달치 월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직장에서 사실 처음에 정착 비용으로 $3,000 이상을 가지러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처럼 쉽게 그냥 ATM기에서 돈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비자 비용이랑 뭐 한 달 정도 생활비 정도만 제가 환전을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5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ATM기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돈의 리미트가 있고요. 그게 대략적으로 50만 원, 40만 원 선이에요. 시티뱅크만 8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막 난관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서 자기의 외국 통장으로 이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한국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있는데 그 돈을 제가 베트남에 만든 통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제 베트남 통장에 돈을 보내주든가 아니면 제가 제 한국 통장에서 제 집주인의 통장인 베트남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해외 통장으로 송금할 때는 송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낮에 보내면 저녁에 받을 수도 있고 그 송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난감해하는 상황에 제인이라는 제 동료가 사실 나 한국 통장에 돈 있는데 그거 그냥 이 베트남 통장에서 뺄 수 있으니까 빼서 줄게. 내 한국 통장에 돈을 넣어 줘."라고 해 가지고 너무나 수월하게 끝났거든요. 제가 제인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했지만 따로 원래는 제가 은행에서 일을 했으면은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내는 건데
베트남 ATM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되게 적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무나 이제 동료에게 고마워서 제가 따로 약간의 사실 고마움의 표시를 금전적으로 약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여기에서 바로바로 은행 업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거를 생각하시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아파트 렌트를 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만약에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violetemail@gmail.com으로 메일을 주시고요. 제가 제 원래 갖고 있는 메일 말고 따로 메일을 하나 만들어 놓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 채널과 또 계정과 여러 가지에는 제가 베트남에 생활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팁들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또 유튜브와 연동을 하고 인스타그램도 연동을 하고 또 가족들이 오게 되면 남편과 함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이나 또 어떤 제안 사항들이나 또는 뭐 "이 점은 좋았다. 이 점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거를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늦은 시간인데 오랫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고요. 또 전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